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는 돈을 조금 더 부동산 시장으로 몰고 올 영향이 강합니다. 그 지표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범국민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옆으로도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도 같이 상승 반전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 주도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24년에는 이제 AI 반도체가 끌고 갔고 그 네. 25년 주도주 자리를 요즘 분위기 보면 뭐 바이오도 약간 좀 그 자리를 넘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실장님께서 보시는 또 유망 산업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한 가지는요. 미국 대선의 결과 누가 당선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도주가 조금 뒤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편성될 여지가 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지금 바이오주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오는 것은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경향성도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도 조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 때랑 좀 유사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밖에 제약 바이오 영역이 굳이 따지면 해리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산업의 어떤 기회를 보고자 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고요. 중국 바이오 기업 거 안 쓰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기업에 반사 이익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 AI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25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IT 버블이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버블이었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상대적으로 없거나 물론 메타버스도 지금 산업적으로 적용이 계속 많이 되고는 있어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열되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거죠. 초반에. 그럴 때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AI나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열되게 기대를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실물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확대 보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과열됐다가 또 조정됐을 때 또 과열되는 구간이 오겠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 추세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전체 AI 산업과 AI 반도체 산업의 사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명확하게 있다라고 책에도 그 산업 증가세를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명확합니다만 그 흐름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항상 과열이고 또 그 주가 상승률이 또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그 영역으로 맞물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의 지정학적 불안, 전쟁 상황을 놓고 유망 산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산업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망 산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방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의견을 드리냐면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또 이 미 대선도 그것에 한몫을 하죠. 일정 부분. 그리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4년에 계획하고 있는 25년 예산은 똑같아요. 세계 주요국들이.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세계 주요국들의 세계 각 정부의 국방 예산을 합한 거랑 같아요. 근데 국방 예산이 증가하느냐? 증가하고 있어요. 23, 24, 25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또 유러피안 여러 국가들이 좀 나토 체제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국방 능력을 보강해야 되겠네 하면서 국방 예산을 올려줬고 있어요. 그러면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우리나라의 쉐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쉐어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방위 산업 자체의 증가의 흐름에서 K방산의 기회는 분명히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쉐어가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라고 봤을 때 K방사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 지정학적 불안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고조될 수 있겠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약을 통해서 계속 발언했던 것처럼 내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러우 전쟁 멈추겠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상수화해놓고 판단했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고 세계 주요국들이 예산을 올려잡는 국면이다. 이 부분은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얘기도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측했을 때는 트럼프는 뭐 전통 산업 같은 거 육성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뭐 화학이라든지 뭐 또 원유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물가는 뭐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산업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하면 먼저 떠올릴 건 저는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은 해리스든 트럼프든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역 전쟁의 양태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트럼프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관세 전쟁으로 가져갈 것이고 미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편 관세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보편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 10%는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단 물가를 자극하겠죠.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도입은 보편 관세의 도입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 그게 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관세를 올리고요. 보편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국가들도 먼저 올리는 나라가 있겠지만 좀 강건한 나라들은 먼저 보편 관세를 또 높게 잡습니다. 그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와요. 그럼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이렇게 더디게 꽉 막히는 현상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과 함께 2차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제기됩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관세 전쟁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100%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중국차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차,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사이익으로 일정 부분 작용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한국 너 우리의 수입 금지 품목을 미국 부족 품목을 너네가 메꾸려고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한테 경제 제재든 보복 가하겠어라는 압력을 취할 여지가 있죠. 그럼에 따라서 또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기대되는 산업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 섹터가 있으니까 좀 구분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되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리 그 시장에서 공장 안 짓고 다 미국에다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요.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시나리오를 좀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면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틀란타에 다녀왔는데 조지아주 아틀란타 그 맞아요. 지역에 거기 우리 기업들 엄청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현대기아 있고요, LG전자도 있고요, 음. SK 온 배터리 맞아, 공장 맞아. SK.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차로 끝에서 끝까지 5분 넘게 달려야 됩니다. 지금 맞아요. 조지아 한인타운이 지금 미국에서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크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이 부족해서 네.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재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지역이 법인세를 뭐 제로화하는 특구 지역이에요. 법인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업들은. 그럼 법인세를 그렇게 인하한다. 첫 번째.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에 간섭해서 낮은 금리를 유도할 만한 그런 연준 의장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끌어간다면 강달러가 약달러화 되겠죠. 네.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 그러면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IRA는 아예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코멘트를 안 하냐면 그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전략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RA 제도는 조금 개편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그런 비슷한 수준의 정책들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이름은 폐쇄하지만 IRA에서 중국이나 그 밖의 주요국에 대해서 좀 경제 제재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은 그대로 도입합니다. 트럼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가속화될 여지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고 또 경제 성장도 내년에 조금 좀 부정적이니까 네.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본다면 우리 서울 집값 비롯해서 이 부동산의 경우는 계속 25년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요? 뭐 이해관계가 다르신 분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숫자를 전망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시경제적 뷰입니다. 거시경제적 뷰를 좀 축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5천만 국민의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기대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이 데칼코마니예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건 주택 가격 전망 CSI 그리고 가계 대출 금리 CS 전망 CSI 이 지표로 보면 그게 명확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첫 번째 보면 금리 인하의 수순은 돈을 조금 더 부동산 시장으로 몰고 올 영향이 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을 드리면 저는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을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양은 냄비 같아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한동안 우상향하면 우상향하는 흐름을 한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냉각되는 기조로 가면 한동안 냉각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될 때도 있고 1년이 될 때도 있고 반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상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저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하에서도 통상적인 주기를 1년 반으로 잡는다면 25년까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기술적 분석 하에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견을 드린다면 선행지표격으로 봅니다. 또 선행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가장 범용화된 선행지표가 경매 매각추이예요. 매각률과 매각가율. 이것은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보고자 하잖아요. 그걸 선행하는 게 경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의 매각가율이나 매각률 지표를 보면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약 한 8개월 정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선행성을 갖고 한 3, 4개월 정도 선행성을 갖고 이 기존 주택 가격을 변수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선행지표격으로 해석한다면 선행지표격으로도 해석했을 때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수급 분석이에요.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공급 분석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쉽습니다. 인허가 건수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향후 분양 공급한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인허가부터 받아요.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3년 정도 후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져요. 빠르면 2년입니다. 앞당기면. 요즘은 빠르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21년 이래로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1, 22, 23, 24년은 급감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했습니다. 공급 계속 줄어들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인허가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23년까지 확실히 줄었거든요. 그러면 25, 26년까지는 더 줄어요. 지금도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급은 줄어요. 마지막 수요인데요.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구매 의사를 말씀드릴게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곱해야 되거든요. 구매 의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높을까요? 아니면 1년 후 25년 9월 집값이 높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지금은 한 80% 이상 1년 후 집값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심리지수. 그렇습니다. 네, 그거죠.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표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범국민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구매 의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조고요. 마지막 한 가지 구매 여력인데 구매 여력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1억 대출 받는데 100만 원을 이자 상환했단 말이에요, 매월. 근데 이제는 1억을 대출하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내년에는 70만 원, 50만 원 이자 상환액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구매 여력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구매 여력이 생기는 계층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마지막 수요 관점에서는 한 가지 내 집 마련 수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3, 24 지금까지도. 주택 가격의 상승세보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구간에도 전세 가격은 상승만 했거든요. 그럼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전세 세입자 분들이 전세 교체 수요가 있을 때 주택 전세 공급도 부족하니 차라리 내 집 마련해야지, 대출을 받아서 해야지 하는 내 집 마련 수요도 같이 가산될 거라고 봅니다. 전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도 더 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죄송한 의견입니다만 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의 이동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의 이동은 좀 강합니다. 근데 이 값이 줄어드는 경향은 역시 내 집 마련 수요도 같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5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끔은 제가 판단할 때 2가지 요인은 좀 약하고 2가지 요인은 상승 요인입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25년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하게도 5가지 요인이 고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좀 세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 DSR도 실행하고 뭐 가산금리도 더 얹고 뭐 1주택자한테 뭐 추가 대출 금지시키고 그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의견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 이게 강한 상승률을 약한 상승률로 만드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승세를 하락세로 전환할 만큼의 효과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정말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까?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계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 양이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억 한 8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효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출 문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나 10억 자산이 있는데 전세 자금이 보증금이 10억인데 5억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그럼 5억을 안 받고 4억 받아서 14억짜리 매매를 선택하는 경향을 강하게 만들지 그게 매매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해 가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출 규모를 1인당, 차주당이죠. 차주당 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차주 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차주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차주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하면 의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도 그런 효과를 우리는 봤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는데 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세대출이나 혹은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커졌어요. 풍선 효과. 풍선 효과예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나는 부채 대출이 1억이 필요한데 이런 대출 제약했다고 1억에서 5천으로 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른 대출로 메꾸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 뭐 혹은 카드대출, 보험, 뭐 나쁘게는 사금융까지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금융으로 집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살려는 사는데 대출이 5억이 필요했는데 대출 규제로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부족해져요. 그런 부분을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이지 사금융으로 대출 받아서 집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풍선 효과로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형한테 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까지 해서라도 집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두 번, 지금 세 가지 드렸나요? 이제 이거 드릴 근거가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금리의 매력도와 대출 규제의 어떤 비매력도라고 해볼까요?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건 매력이 있죠. 근데 대출 규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힘이 더 클까요? 금리의 힘이 더 커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출 상품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의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차주 수는 어쨌든 늘어나는 구조고 차주당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과연 가계부채 규모를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금융정책을 더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정책 하에서는 과연 금융 규제로 인해서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움직임을 막을 만큼의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을 줄까 하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그렇다면 이제 실장님 말씀은 적어도 뭐 내년 말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그래도 지방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낮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요 상승 흐름이 지방 부동산에도 온기가 갈 정도의 상승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 작년에 썼던 책에 24년 전망할 때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괴리가 벌어지는 해. 근데 25년 전망서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로는 제가 비대칭화의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일단 가운데가 뜨겁죠. 근데 양쪽 끝까지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죠.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 한 5월 정도에는 서울의 몇몇 구의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6월, 7월이 됐고 이제 강북의 몇 개 구, 3구 정도는 반등을 안 하고 있었다가 8월, 9월 정도 돼서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모든 구가 가격 상승률이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전해지는 양상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서울과 수도권까지는
다소 그런 온기가 그 온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옆으로도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체제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런 집을 사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으면 가격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그건 아니더라도 2안, 3안이라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게 수도권까지는 그런 상승 흐름을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들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인근 지역들까지는 거주 수요 혹은 그 실수요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 수요도 같이 맞물리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화가 추가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실장님 의견을 종합하면 그래도 내 집 마련에는 나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들리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떤 요소를 고려하면 좋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 각 지역에서 좀 리딩하는 어떤 신축 단지들의 뭐 거래량이라든지 네.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가율이라든지 네. 어떤 점을 좀 지금 시점에서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한번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까요? 가격이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떨어지느냐면 부동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데 매도자가 급매를 내놔요. 급매를 내놔요. 더 급한 사람은 더 급한 급매를 내놔요. 이런 과정이 뭐죠? 가격이 조정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그 급매가 사라져요. 싸게 살려고 봤는데 그 급매가 없어요. 급매도 없어요. 그냥 평균 가격만 있어요. 이런 과정이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은 이미 상승 전환된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제외한 좀 그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몇몇 지역에서는 어떤 기회를 볼까라고 판단하셨을 때 일단 급매가 사라지나 급매가 사라지나 급매와 급매가 사라지는 구간이 소위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 비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미분양 주택이 조금 빠른 속도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쉽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의외로 미분양이 많이 쌓였는데 미분양 물량이 좀 급격히 해소되는 구간이 오네라고 한다면 그런 지표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실물 경제적 징후들을 보시면 저의 의견은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도 같이 상승 반전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책 내셨지만 또 피벗의 시대, 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점으로의 변화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떤 마인드로 좀 임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시경제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 몇몇 위험 요인들이 등장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몇몇 기회 요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먼저 2025년을 좀 들여다보시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대응할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25년 경제를 먼저 좀 들여다보고 가늠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날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흔들릴 때 덜 흔들릴 수 있고 탄탄하게 갈 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넘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스튜디오 열기가 많이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더위에 약하신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몸 불태우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내신 또 2025년 또 경제 전망 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2025년 경제 전망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